코스피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록을 새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제가 기억나는 거만 말씀을 드리면 상승률로 말하면 지금까지 코스피 역사로 봤을 때 5번째 안에 들어가서 한 3위쯤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또 특이한 거 하나는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그 속도가 역대급 3번째입니다. 기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그 장기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내에서 이제 보면은 3번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속도에 익숙하셨다면 네. 이제 올해는 좀 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좀 속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푼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맞아요. 네, 내가 들어오니까 이래 잠잠하지? 네, 이러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벌써 제가 이게 좀 크게 봐서는요, 1월 초 고점 내고 지금 2월 중순이니까요,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횡보장이죠. 예, 물론 이제 뭐 하락하고 막 이런 모습은 아닌데요, 네. 좀 속상한 모습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시장에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또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아마 좀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매번 똑같지는 않고 또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에 네. 따라서 네.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면 좋겠나라고 네. 하는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같이 네네. 시청자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울린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소리가 괜찮아요?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요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메인 화면. 네. 화질이 좋네요. 네. 이렇게 할 때 뭔가 소리가 울리셨던 것 같은데 또 안 하니까 또 괜찮다고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다가 소리 나왔던 뭔가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 따로 돼 있는 건 없는데. 네, 우선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네. 일단 좀 화면 작으면은 좀 키워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차화정 시대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상승 속도에서는 이때하고 흡사해요. 작년도 한 해 상승했던 속도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하고 그때 차화정 시대라고 불렸던 때에 동일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왼쪽 두 개의 도표 중에서 아래 위 둘 다 왼쪽 거는 뭐냐면 첫 해입니다. 첫 해 상승. 네. 초반에 상승할 때는 저렇게 보시면 짙은 막대가 뭐냐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어떤 부분 산업들보다 강하게 많이 오른 업종들 숫자예요. 보시면 왼쪽 거는 여러 개의 주도주들이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런데 두 개 아래 위 모두 다 오른쪽은 두세 개밖에는 네, 주도적인 업종이 주도적인 네. 종목이 적어지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주도주가 압축된다고 여기는 이제 제목에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 장세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유동성 장세 초기에는 많은 업종이나 많은 종목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모습. 네. 그런데 이제 유동성 장세의 뒷부분이나 중간 부분에서 횡보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굉장히 압축된 상승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꽤 종목 수가 상승하는 종목 수가 확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유동성 장세 때는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가 하는데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네. 좀 추려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별히 횡보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보셨던 그런 좀 많은 종목이 상승하는 장하고는 좀 네. 다른 모습을 네. 지금은 아마 좀 보이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명절 끝나고 돌아왔을 때 외국인이 반도체 쪽을 뚜렷하게 사면서 활력을 좀 나타내는가 했더니 네. 연속 계속 매도하면서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었죠. 그러면 뭐 이틀은 아마 외국인 기관 매도에 의해서 네. 이거 조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걱정스럽거나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장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면으로 좀 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제일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그 아주 좀 의욕이 높아가지고 네. 어떤 대상을 탁 샀는데 미적거리고 빠지고 안 움직이니까 네. 또 빠르게 이걸 팔고 네. 다른 대상으로 갔는데 또 걔도 별로 반응을 안 보여서 또 팔고 또 다른 걸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도에는 뭘 사면 바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샀을 때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훨씬 좋은 그런 반응이었다면 그 똑같은 감을 갖고 지금 종목을 사면은 네. 안 올라가니까 얘는 이제 빨리 손절이라는 의미로 이제 파는데 자꾸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쪽을 가긴 가는데 매번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서 팔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이미 올라간 주식들을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래서 사실 엇박자가 나기도 좀 쉬운 그런 시장이죠. 네, 저희 지인도 보니까요, 작년 한 5월경쯤에 네. 이 친구도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한 거예요. 네. 1년간 너무나 행복한, 네. 작년 연말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때 더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올해 초에 또 나름 종목을 선별을 해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갔는데 작년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또 팔고 다른 거 뭐 없나 또 흔히 조금 부정적인 표현은 기웃기웃거린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같은 이런 뭐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 조금 했을 땐 잘 되는데 좀 많이 돈 갖고 와서 하면 잘 안 되는 게 주식에서 많이 나타나요. 네. 근데 요즘 많이 그러실걸요. 작년도에 걱정스러워서 조금 하셨는데 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들어서 이제 돈 더 다 찾아갖고 와서 좀 힘을 넣어서 하신 거죠. 대형주인데 네. 중소형주처럼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그 대형주들이 네. 제가 뭐라고 말하면은 탓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지금 올해 들어왔더니 안 그러니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쪽들로 자꾸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보시면 되게 소위 말하는 저가주에 가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네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쪽들은 비교적 주식 그 가격이 낮은 쪽들, 네. 그 다음에 주로 외국인 기관의 매매는 없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취급받는 네. 그 전형적인 시장이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은 아직도 90%가 개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희한하게 코스피는 현재 지금 한 외국인이 30%대 좀 넘고요. 기관, 그 다음에 개인이 계속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형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외국인 장세였는데 네. 코스닥은 전형적인 개인 장세요. 개인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아마 지금 들어와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니까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10%대 넘어간 게 아마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작년도부터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개인들 시장이었는데 네. 개인들 시장과 외국인 기관 중심의 시장은 많이 달라요. 근데 개인들 시장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말고 예전에 네. 이제 지금처럼 이런 적극적인 투자 개인들 투자 시대 아니고 그 이전에는 오래도록 어땠냐면 답답한 걸 못 참으세요. 쓱 올라가야 되고. 그쵸. 네네네. 그러려고 한 건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호를 하시다 보면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저가주이거나 네. 그다음에 특별히 재료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은 그런 걸 안 하니까 무겁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면 또 이게 싫은 거예요. 네. 뭔가 답답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주식시장 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막 초반 막 말씀을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네. 뭐냐면은 그 가을 끝에 주식을 많이 사는데요. 네. 시장으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장 끝날 무렵,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락이 시작되려는 무렵에 많이 사요. 네. 근데 그때 뭘 사냐면 우량주를 많이 사요, 보통. 그래서 결국에는 순환적으로 보면
지난 작년 같은 봄 장세 있잖아요. 폭락 이후에 상승하는 장에서 네. 예전에는 개인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왔어요. 오래도록. 네. 그래서 작년 같은 장에 대부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 외국인들 매매가 네.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 되고요. 네. 개인들은 이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에서 대부분 매도로 대응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을 끝에 사가지고 겨울 내내 물렸던 주식을 봄이 돼서 이제 폭락 후에 유동성에 의해서 막 올라갈 때 네.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거기다가 파는데 초기에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 내내 기다렸거든요. 힘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원금 되면 판다. 10%면 판다.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나신 그 종목들 보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화학 얼마나 올랐어요. 근데 그 LG화학을 옛날에는 그 초기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LG화학을 다 들고 있던 개인들이 지금처럼 오르는 LG화학 올라가는 장에서 초반에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10% 나면 그냥 무조건 팔았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10% 얼마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진정한 수익을 개인들은 못 누렸던 이유는 네. 본전만 되면 팔 거야. 네. 왜냐면 내려만 가니까 계속 샀는데 계속 내려만 가니까 이거 팔지도 못하고 근데 우량 주니까 들고는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던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도 신나서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됐다 이제 원금 됐다. 희한한 얘기 해드릴까요? 만약에 그 옛날에는 작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거래가 없는 종목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몇천 주밖에 거래 안 되는 종목에 한 5만 주 정도를 확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5만 주를 매일같이 1000주, 2000주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5만 주를 언제 사겠어요? 그쵸. 제일 5만 주를 빨리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아예 상한가를 확 만들어버리면요. 네. 한 2, 3일, 이틀이나 막 이렇게 상한가가 되면 저 지리산 산골에 있는 분도 그 주식 갖고 계신 분한테 소식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 내내 꼼짝도 안 하던 게 상한가를 치니까 네. 딱 알려준대요, 그렇게. 그래서 그분조차도 걸어 나와서 그 주식을 팔아요. 언제 또 오를 줄 알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1000주, 2000주 거래되던 종목이 상한가 하루를 그냥 상한가를 확 상한가로 사버리면은 네. 만주 거래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들고 있던 모든 사람이 내놓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많이 네, 왜냐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높은 걸 언제 봤어요? 그쵸.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빨리 팔아야 맞아요. 돼,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모습이 항상 봄 장세에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펑펑 사줄 때 개인들이 그냥 싹 다 내놔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다글다글 긁어서 외국인이 들고 그게 지금 LG화학 작년도 오른 만큼 올라가서 외국인은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개인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초반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름 장세 지나고 가을 갈 때까지 여름 되면은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무거나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 개인들은 초반에 뭐에다 팔았냐면은 그 10% 올라간 데 팔았는데 자기가 판 다음에 LG화학이 더 올라갔는데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싼 걸 산다고요. 그래서 싼 걸 사갖고 들고 있다가 계속 종목이 압축되니까 싼 건 안 올라가고 여름 장세, 실적 장세는 실적 좋은 것만 올라가니까 높은 거 아주 큰 것들만 자꾸 올라가니까 개인은 계속 약이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다 결국에 가서 그렇지 하여튼 우량주지라고 네. 해서 가을에 그 큰 종목들을 또 막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사고 나면 또 그때부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네, 이게 계속 반복됐던 거고 네. 여러분들이 그걸 깨신 거예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흐름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순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작년에 비해서 지지부진 가시는 분들이 네. 앞으로 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좀 집중하거나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랄까 원칙이란 걸 좀 세워놓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의 그러니까, 원칙.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일관성이라는 게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요럴 때 요런 종목을 골라서 산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정도 되면 나는 판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관성을 지키면 시장에서 말하는 어떤 시장이 가져오는 어떤 교란에 빠지지 않고 네. 적절하게 그 대응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기가 이 투자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좀 의욕이 막 높아가지고 초기에 떨어질 때 처음에 이제 우량주를 샀는데 떨어지면 막 의욕이 너무너무 높은 모습들을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확신이 막 극히 하늘을 찌르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한두 달 전쯤에는. 그래서 맞아요. 삼성전자를 왜 팔아요? 막 이런 말을 막 당연히 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쯤 되면 되게 막 그 확신이 좀 약간 흔들리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투자 시장은 사람을 자꾸 시험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막 했는데 그거를 계속 만약에 이제 기다렸으면 일관성 있게 더 기다리면 괜찮은데 네. 내가 마음을 깨고 내 규칙을 깨고 딱 움직이면 희한하게 팔고 나면 그때 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엇박자라는 게 되게 무서워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투자라는 건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거고 그 이 일관성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실제로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규칙 어떤 누구나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원칙 같은 말들 있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게 더 좋은 조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실무자로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공자님 말씀. 그러니까 뭐 우량주 사서 장기로 가면 부자 돼요. 막 이런 말도 되게 싫어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네. 뭐 그것처럼 쉬운 말이 뭐 공자님 말씀이 어딨어요. 그쵸.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량주로 들고 가려면 이런 그 시험의 기간이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시험의 기간 뭐 그 누구 말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누군가 했던 저 공자님 말하는 사람은 뭐 그냥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주식인데 네. 이거 뭐 계속 들고 있으면 부자 된다고. 또 계속 들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뭐가 계속 움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기회가 돼서 만약에 1편처럼 제가 말씀드린 일관성 있게 원칙을 갖고 투자하는 걸 한 편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자님 같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해 볼 수 있는 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저도 뭐 때로는 공자님 같은 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제가 이유 배반적이지만 저는 그게 싫어서 오늘은 일관성 있고 원칙을 갖고 투자한다는 게 뭔지라는 부분에서 하나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제가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혁신 기술주를 투자하는 방법. 네. 예, 혁신적인 기술주.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혁신 기술에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들에게서 우리는 많은 영감을 얻은 거잖아요. 저렇게 혁신적인 기업을 갖고 있으면 결국 상당한 수익을 얻는다. 네. 예, 세상은 저런 혁신적인 기업이 바꿔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기업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혁신 기업을 장기로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네. 뭐 혁신 기술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많이 반응이 맞습니다. 나타나는 네. 것 같아요. 큰 틀 중에 이제 이런 혁신 기술주 투자 관련해서 저희 인모스트가 이제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는 데인 건 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잘 안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기술주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 우리 뭐 고객님들이시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은 네. 제가 바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장기 성장주를 길게 가져가는 부분과 함께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나 강해져서 저희가 투자하는 미국 주식들이 심하면은 7%가 수익이 났는데도 마이너스로 잡힐 수도 있는 환율에 의해서. 네네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예, 또 다른 대책을 가져야 될 겁니다. 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일방적인 환율 원화 강세가 내년도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맞아서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바이드노믹스라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돈을 더 많이 풀 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블루 웨이브가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됐을 때 달러는 더 약세가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요즘 장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화 강세가 좀 오히려 반대로 갔어요. 그리고 달러도 90이라는데 계속 그 피봇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정도로 90에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고 생각지 않았던 모습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늘 이런 식이에요. 블루 웨이브는 돈을 더 많이 투입할 거니까 네. 달러는 더 많이 나오니까 더 약해져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올해 달러 약세를 강한 달러 약세를 예측한 데는 너무나 많았는데 희한하게 장은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그때도 이 달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오히려 미국의 버블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아주 좋은 시기가 옵니다. 미국 투자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오히려 작년도에 한국장 좋으면서 저희도 한국을 투자했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기술주 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술주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생각지 않은 장이 왔는데 생각지 네. 않았다고 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환율 얘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미국 장이 의외로 다른 나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를 기억해 주시면 예, 그렇다고 저희가 미국만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네. 저희가 한국 얘기를 계속 지나간 한두 달은 계속 네, 한국 네.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반도체 얘기도 계속하고 네. 그래서 저희도 반도체도 투자하고 다 했지만 하지만 저희가 그걸 비율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중국을 나눠놨는데 요즘 사실 대박은 중국이에요. 예,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데 저희 수익률에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뭐 어쨌든 근데 꽤 좋은 편인데 그거에 중국이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미국, 중국, 한국을 들고 있을 때 네. 이제 한국이 이렇게 조정할지는 몰랐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나쁘진 않는데 또 예전처럼 안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 또 미국이 올라가주고 중국이 올라가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좀 이제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기술주도 그런 어떤 좀 더 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단기적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아크라는 회사 알고 계시잖아요. 아크 인베스트라고 해서 뭐 지금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전 세계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것처럼 이제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작년도에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또 엄청난 히트를 하나 냈죠. 네. 그게 뭐냐면 항공산업, 우주산업에다 투자하는 아크엑스라는 ETF를 네. 3월 중순쯤에 내놓을 거라고 SEC에 신고했다. 네. 이 뉴스가 나오는 것만으로 그냥 전 세계 항공주가 다 올랐죠. 여기서 항공주라는 거는 우리나라 칼 같은 그런 항공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이런 쪽들, 네. 통신 위성 이런 쪽들이 다 같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별들의 전쟁이 그 쩐의 전쟁이 우주로 갔다. 뭐 이렇게 막 계속 뉴스가 나오고 네. 전체 관심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항공 우주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요. 오른쪽에 메타버스라는 건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그냥 정말 핫한 단어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유튜브를 아주 달구고 있는 거. 네. 이제 이것도 전부 혁신 기술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주를 투자하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혁신 기술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도 않고 저희 관심 영역에 있고 그다음에 이런 투자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 혁신 기술주를 그냥 뭔가 새로운 이슈가 생겼을 때 계속 사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참여하시는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다 좋으니까 혹시 계속 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일은 없으세요? 종목이 막 혹시? 20개, 30개 되시고.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막 쟤도 몇 년 지나면 엄청날 것 같은데 뜨끔뜨끔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네, 너무 돈이 없잖아요. 그쵸? 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큰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근데 막 종목은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뭐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사셨으면 네. 저희 이제 고객 되신 분들이 올리시는 글들 중에 보면은 하나하나 다 따라 사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이제 이거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래도 걔네가 나쁜 게 아니니까 뭐 그게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탁
영감이 오면 사는 이 방식이 어떤 때 시장이 이렇게 횡보장에 들어가거나 좀 전에 지금 한국장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나의 마음을 되게 답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지금은 막 확신이 넘쳐서 혁신 기술주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끝까지 가져갈 거야. 네. 막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당장 이제 나는 이제 혁신 기술주에 좀 확신을 갖고 샀을 뿐인데 맨날 먹던 점심이 라면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근데 주가는 올라가면 라면 먹을 수 있죠. 그죠? 주가 올라가는 맛에 편의점 가서 먹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라면을 먹는데 주가가 빠져. 어떻게 이거? 그죠? 이게 혁신 기술주의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약간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됐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저희 인모스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기술주를 투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트너에 의해서 나온 건데 하이프 사이클은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이런 곡선을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술이 나오고 혁신 기술이 히트를 쳤을 때 처음에는 저렇게 정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수직 상승합니다. 근데 저거는 어떤 거였었어요? 예, 부풀어진 기대에 그 실망이 의해서 거의 초반보다는 조금 높은 때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안정적인 선으로 갈 때까지 곡선을 그리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트너는 매해 어떤 기술이 이제 막 흥분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기술이 환멸에 빠져 있는지 어떤 기술이 안정성에 들어가 있는지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매년 1월 달에 가트너의 이 기술에 대한 발표를 굉장히 자세히 다룹니다. 제가 PB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PB들과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오프라인 미팅을 못 하는데 지나간 3년 동안 이게 할 때는 매년 1월에는 가트너의 기술들에 대한 토론을 발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기술씩 발표를 하는 그런 세미나 때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가트너는 항상 기술에 대한 판단을 해서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게 2009년도에 가트너가 발표한 2009년이니까 뭐 옛날에요. 그 옛날에 그 가트너가 발표했던 그 기술의 어떤 평가들이에요. 보시면 제가 재밌어서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맨 꼭대기에 뭐가 가 있냐면 그 환희의 정점에 클라우드 컴퓨팅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이시나요? 2009년도에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은 환희의 정점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10년, 11년 계속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까요? 환멸에 빠졌겠죠. 네. 많은 분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었죠. 네, 맞죠. 많은 사람이 흥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샀지만 주가는 반대로 많이 내려왔어요. 재밌네요. 이거. 그죠? 예. 그때 2009년도에 정점에 있었던 기술들 뭐 있어요? 소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인터넷 TV. 네트워크 센서 뭐 이런 것들. 이북 리더 보시면 좀 이렇게 참신하지 않으세요? 이북 리더. 이 아마존이 이북 리더 킨들인가요? 막 이런 거 막 내놓고 자랑하던 때예요. 저 때가. 네네. 저 때 사람들은 열광했던 거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내려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오른쪽을 보세요.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은 뭔가? 보시면 음성인식, 이미 음성인식은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저의 실패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가트너가 발표한 하이프 사이클에서 그 정점에 정점은 아니지만 왼쪽 거의 정점을 향해 가는 기술 중에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로보틱스가 엣지 컴퓨팅이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로보틱스에 흥분해 있었다는 거죠. 예, 저 또한 ETF를 좀 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셨으면 많은 환멸을 경험. 네. 2018년 정확하게 2018년 1월까지 제가 사고도 엄청난 수익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소개하는 로보틱스 ETF 중에서 저희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그 ETF 중에 하나는
2017년 내내 들어왔던 돈보다 네. 2018년 1월 달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이 더 컸을 정도였었어요. 그 흥분이 네. 최고에 이르렀습니다.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 네.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깜빡 속았던 거죠. 네. 그래서 대표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시군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프 사이클을 예전에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요것만 보고 답이 나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투자가 쉽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얘만 보면. 제가 이제 얘를 보면서 해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네. 그중에 이 근거 있는 자료로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얘를 보고 사면 되냐? 그건 아닌 거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1월 한 달 동안 1년 들어온 돈이 다 들어올 정도로 네, 그 네. ETF에. 그런데 그 돈이 2월 중순 이후 3월 초까지 15일 내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썰물처럼 확 나갔어요. 저희는 ETF 투자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하기 때문에 아시죠? 저희가 ETF, 저희가 선택한 추천한 ETF는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거래량과 그 다음에 AUM이라 그래서 저희는 거의 1조짜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네. 사이즈가 작으면 우리가 파는 것 때문에 우리 고객의 매도 단가가 손해를 봐요. 네. 왜? 내가 파느냐고 내놓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거래가 없는 ETF 선택할 때는 정말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 같은 데서 말을 했지만 더 지켜보고 안 사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이유는 몇 가지 그런 조건들. 네.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그럴 정도로 한 달 사이에 모든 돈이 빠져나갔으니 당연히 얘가 2018년 내내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상처를 입어서 가격이 대폭 하락해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 기업들이 요즘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하이프 사이클을 참조해서 이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봤다면 예, 달랐을 텐데 그런 제 실패 스토리고요. 네. 그다음에 2017년 하이프 사이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으면 하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이 굴곡점을 넘어서 아까 저기 말씀드릴 때 그런 어떤 실망 국면을 지나고 나서 환멸을 지나고 이렇게 환멸을 지나고 있는 것 중에 AR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네. 2017년에 이렇게 움푹 파인 데 보시면 아규먼트 리얼리티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아규먼트 리얼리티 이게 우리가 아는 증강현실 AR입니다. AR. AR이 실망 환멸의 끝에 딱 서 있었던 거죠. 정말 이제 얘를 샀는데 돈은커녕 진짜 바닥을 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나은 애가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네. 뭐가 보입니까? VR이 보이실 거예요. 네. 버추얼 리얼리티는 요즘의 VR은 이때 네. 이미 좀 그 고난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때 샀으면 VR을 샀으면 그거는 그렇게 큰 낭만과 실패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로보틱스 같은 그런 상처는 없었을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18년도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그 옆에를 좀 봐주시면 옆에 사이클을 보시면 1년이 지났는데 AR은 거기서부터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인데 네. VR 어디 갔을까요? VR. 없어져 버렸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술을 이제 아예 다 버려라인가요? 이미 VR은 이 상태를 넘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졸업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봤느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메타버스란 말씀드렸죠? 네. 메타버스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AR, VR 때문이에요. AR, VR이 돈을 버는 단계에 들어갔다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질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혁신 기술을 갖고 막 얘기를 할 때 핫하다고 해서 돈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 기술이 실제로 돈을 버는 단계까지 가야만 내가 그 혁신 기술을 투자했을 때 돈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리고 환멸의 그 고통을 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투자하는 혁신 기술의 그
핵심 기술들이 돈을 버는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판별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무조건 메타버스 하니까 요즘 유튜브 보시고 와 이건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실 수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AR, VR의 이런 변화들을 추적했던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요즘 AR, VR을 굉장히 집중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이미 단계에 봤을 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2019년도, 2020년도의 하이프 사이클에 보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키우겠습니다. 네. 보시면 예, 이제는 AR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네요. AR도 졸업했네요. 네. 이게 중요한 판독법입니다. 2019년도에 네. 이미 AR, VR은 돈을 버는 단계에 들어간 거죠.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을 버는 단계라고 해서 그 기술이 주가가 올라가는 단계가 됐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돈을 버는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왜냐하면 테슬라도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적자인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고생을 했지만 그리고 공매도에 시달렸지만 이익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테슬라는 공매도 세력을 누르고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핵심 기술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술들이 두 번째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기술과 기술이 융합해서 단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떨어지는 국면에 들어갔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 드릴 건데 그 전에 전기차를 한번 보시자고요. 만약에 저희가 전기차를 투자하는데 작년에 올해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흐름이 없었다면 2021년에 전기차 흐름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었겠냐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지금 미국의 기록적인 한파가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사실은 그분이 물어본 건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뭐냐면 재난이 크게 오거나 이 경기가 나빠지는 요인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미국장이 그거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신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질문과는 다른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 기록적인 한파는 굉장히 많은 거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기록적인 한파가 며칠 전에 빌 게이츠가 전 세계 동시 출간한 자연재해 재앙으로부터 피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구입해서 돌아가면서 볼 겁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내용일 텐데. 저도 한번 빌려서. 네네네. 네, 이건 다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포기하실 테니까 네, 이걸 하나 사서 돌려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책이 나온 의미는 뭐냐면 요번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숫자보다 앞으로 20, 30년 뒤에 이 환경 파괴에 의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그 나온 숫자로 보니까 몇십 배 높아요. 그게 빌 게이츠의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요번에 지금 미국에 온 기록적인 한파는 환경 파괴 때문에 왔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우리도 지금 그 환경 변화 때문에 지금 올해 눈이 많이 온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눈이 오지 않는데 이 흐름이 바뀌는 바람에 눈이 많이 온 건데 이런 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올해 지나간 작년 여름에 중국의 그 폭우 기억나시나요? 다 막 그때 유튜브에 막 그 고기 잡는 모습 막 기억나시나요? 예, 막 딱 떠내려가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예. 이게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환경 파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도의 결실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이든이 돼서이기도 하지만 과연 잘 보세요.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시진핑이 탄소 제로를 선언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시진핑이 바이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모습은 아니죠. 근데 역사상 정말 드물게 중국이 주범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중국이 싫어하겠지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다 마찬가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중국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탄소에 관련돼서 시인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예 반대로 우리도 탄소 제로를 선언하겠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지금 중국의 드라이브가 걸린 부분들 중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흐름, 특별히 1순위 전기차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전기차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환경부터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변수들이 반영이 돼서 2021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기차가 정말 모멘텀을 맞은 거죠. 그런데 이 모멘텀을 맞았을 때 그 모멘텀 때문인지 아니면 기술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초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몇 년에 걸쳐서 지켜본 기술들이 꽃을 피울 때 투자하는 게 맞는 투자입니다. 그냥 핫하다, 혁신 기술이다 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혁신 기술은 그 주의하실 게 뭐가 있다고요? 그 흥분의 예, 정점이 있다는 사실을 예, 엄청난 상승 후에 주가는 엄청난 하락을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때를 벗어나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투자를 위해서는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이 기술 간의 융합이 얼만큼 원활한지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하급수 곡선이고요. 기술은 산술 곡선으로 발전하지 않고 기하급수 곡선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 왼쪽 위의 곡선이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기술의 시대라고 보는 이유는 2010년부터 기술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에서 50년 기술의 시대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지난 거죠. 그러면 10년이 지났다라고 봤을 때 기술의 곡선으로 말하면 지금 녹색 곡선 있잖아요. 네. 이 녹색 곡선이 처음에 시작돼서 초반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옆으로 누워서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산술 곡선보다도 못해요. 아주 천천히 이렇게 곡선이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 IT 버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딱 요 시대인 거죠. 기술에 흥분을 했는데 그 기술이 실제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린 바람에 주가가 너무 앞질러 오른 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게 IT 버블이에요? 예, 맞아요. 기술이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신기술은 맞고 혁신기술은 맞는데 기술 성장이, 기술 속도가 너무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코로나 이전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19년도에 하반기부터 제가 유튜브에 센터타임하고 왔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초반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하급수 곡선에 지금은 곡선의 무릎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곡선의 무릎은 뭐냐면 그 녹색 곡선에서 둥그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무릎 이렇게 네. 동그란 것처럼 여기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곡선의 무릎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1990년대 IT 버블 때는 기술에 흥분을 하고 나서 그 기술이 본인을 증명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만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하락해 버리는 거죠. 아까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에서도 흥분한 다음에 증명하기 전에 먼저 폭락이 오잖아요. 네. 그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곡선의 무릎을 지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술이 자기의 이익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쓰니까 네. 곡선이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수직선상에 있는 곡선의 무릎을 지난 때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오른쪽에 보시면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뭐냐면 시총 1조를 가는데 채 1년이 아니라 6개월도 걸리지 않는 기업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왜? 기술이 서로 융합하면서 순식간에 돈을 버는 일이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 시작했었어요. 네. 이게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오큘러스잖아요. 맨 마지막 오큘러스. 네. 1조를 가는데 6개월이 안 걸렸어요. 예. 이 오큘러스는 무슨 기업인지 아시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VR, AR에서 VR 대표 기업입니다. 예, 지금 시대를 풍미하기 시작했죠. 네, 오큘러스는. 환멸을 줬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미 기술의 융합에 의해서 바로 수익이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혁신 기술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씀드린 기술끼리 융합하는 이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는 사실을 네. 예, 많이 반영하고 신뢰하셔야 되고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기술의 융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왼쪽에 있는 그
지도 보이시나요? 고정밀, 3차원 이런 모습 보이시나요? 이거를 예전에는 지도를 GIS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겠죠. 그냥 바로 말했는데 맞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지금은 그 사이에 S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공간 정보라고 불러요. 요즘은 지리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 보세요. 21세기 지도는 어떻게 됐나요? 평면이 아니죠? 3차원이죠? 네, 네. 그리고 아주 하이 퀄리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정보가 나와야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간 정보가 있어야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왜? 자율주행 차가 운행될 때 지도를 인식할 때 사람의 눈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뭘로 인식해요? 공간 정보. 공간 정보는 뭐냐면 다 숫자가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들이 읽는 건 숫자지만 공간을 감각하는 거예요. 결국 공간 정보가 제대로 돼야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길 옆에다가 센서를 박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달리면 그 센서를 차가 감지해가지고 이 차가 감지한 거를 뒤에 차가 소식을 받아보는 거예요. 네. 차들이 저게 몇 대가 몰려있다. 거기가 차가 막힌다. 거기 차가 없다. 이거를 하는 회사가 노키아가 산 회사가 그 센서 주변에다 센서 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네.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조그만 스타트업이 뭘 했느냐? 아이폰에 달려있는 GPS를 신호로 받아서 내비게이션을 돌리는 시스템을 생각해낸 거예요. 왜? 아이폰이 던져주는 GPS 정보는 무료거든. 거기다가 아이폰이 팔리는 만큼 정교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길 옆에다가 센서를 박는 기업은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유럽에다 제일 많이 센서를 갖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기업은 그렇게 해서 그 커브하는 양이 10배 늘어날 때 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은요, 아이폰 늘어나는 만큼 속도로 센서가 늘어나니까 10배, 100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죠? 거기다 중요한 게 뭐예요? 무료로 내비게이션 이걸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은 돈 들여서 박았는데 센서를 그 비용이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키아가 큰 돈을 들여서 그 회사를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스마트 시대에 자기들도 앞서가겠다고. 내비게이션의 첫 시조가 그건데 지금 내비게이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GPS로 한다 그랬죠? 네. 그 내비게이션보다 더 진화된 게 지금 말씀드린 공간 정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공간 정보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자율주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AR, VR에도 이 공간 정보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실 그 가상이나 그 다음에 증강현실에 있어서 이 공감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얘를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인공위성 보이시나요? 인공위성 보이시죠? 네. 이 위성이 그 유명한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 기억나시나요? 왜 유명해요, 요즘? 저궤도 위성.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 사업을 이제 탁 공개했죠? 그죠? 이 위성을 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뭐 화성 얘기하고, 그 일론 머스크만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멋있는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예, 제프 베조스도 이 위성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요즘 그 위성 쏘는 사업에서 어떤 정도 됐냐면 최근에 한 달 전에 이 위성 145개를 한 번 했었죠. 예,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네. 저 보이시는 저 저궤도 위성을 140개씩 한 번에 쏩니다. 예. 그래서 11,000개가 목표죠, 일론은.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저궤도 위성이 왜 중요하냐? 저궤도 위성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리오라고 합니다, 쟤를. 로우의 L자에서 어스 오빗. 그래서 리오라고 불러요. 리오는 왜 중요하냐면 2,000km까지 내에 있는 위성이에요. 한 500~600부터 2,000 사이에 떠다니는 위성입니다. 그리고 저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U-큐빗인가 그래요. 저렇게 딱 큐빗 모양이잖아요. 네. 저게 이 우주에서 이런 중력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최적화된 모형이래요. 저런 것들을
딱 그 저궤도 안에 2,000km 안에 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일단 돈이 싸요. 140개 한 번에 쏜다 그랬죠. 거기다가 지구하고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간 정보라는 거 있어서 최적인 거예요. 쟤네가 찍어내는 그 영상이 그 숫자가 저 위성으로 촬영한 내용이 진정한 뭐죠? 자율주행에 반드시 사용될 거예요.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저궤도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쟤네가 찍어내는 공간 정보와 그 인공지능의 자율주행의 인공지능이 완성된다면 자율주행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죠? 저 위성이 찍어낸 공간 정보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합쳐져서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아까 140개를 한 번에 썼다고 했으니 지금 몇 개 정도 올라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1,000 몇백 개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써서 위성 관련된 사업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엄청 흥분해가지고 나중에는 회사마다 한 개씩 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쏘지 않기 때문에 임대하거든요. 일론도 저 임대 사업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위성을 싸놓고 그거를 대신 이제 싸줘서 대신 싸주기도 하고 위성을 임대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일론의 저궤도 위성은 서비스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합니다. 제가 이제 가까우니까 제가 뿌려주는 인터넷 그 속도가 아주 훌륭해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과 저궤도 위성은 세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게 저렇게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저 기술이 합쳐지면서 VR, AR이 쓸만해진 거예요, 이제. 융합이 됐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IoT, 로보틱스, 인공지능, 5G가 같이 있으면 AR, VR에 기반이 다 닦여진 겁니다. 저 상태에서 저궤도가 있고 공간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R, VR이 쓸만해진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요번 애플 12에 라이다를 넣었다. 예, 라이다 센서를 넣었다. 네네. 왜 넣었냐라고 하면 곧 AR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R이 나온다기보다 의미 있는 AR 서비스를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 받는 AR 서비스를 내놓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빅텍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하고 가져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냐? 융합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정보의 저런 저궤도 위성의 기술은 제가 보여드렸던 다시 돌아가지는 않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하이프 사이클 중에 저궤도 위성이요. 2018년도에 보면 정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말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궤도 위성이 어떤 현실적인 단계까지 가 있잖아요. 쟤도 나중에 이 가트너 한번 들여다 보시면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저궤도 위성이. 졸업하는 거.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합하는 시기, 융합하는 환경이 가능해졌다. 쟤네가 융합하면서 오른쪽에 메타버스가 가능해졌고요. 네. 저 가상세계 비즈니스거든요. 그 오른쪽 밑에 있는 닌텐도는 왜 써놨냐? 그래서 아크가 닌텐도를 죽어라고 사는 겁니다. AR, VR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VR, AR의 대표 기업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오큘러스 말씀드렸지만 닌텐도도 대표 기업이에요. 닌텐도 고인가요? 2년 전인가 난리쳤던 거? 포켓몬고. 예, 포켓몬고. 이게 얼마나 재밌었으면 전 세계 성인들이 그렇게, 그죠? 이미 그 저력을 보여줬던 데잖아요. 그래서 아크는 닌텐도를 계속 삽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결론이에요. 아크가 사면 따라 사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크는 미리 사고도 견딜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사면 견딜 수 없는 상태죠. 환멸을 느끼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크는 제가 말한 그런 순서대로 사지 않아요. 네. 왜냐면 충분히 돈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증권회사에서 이 투자시장에서 한 2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슬픈 역사들이 있어요. 그 슬픈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소형주를 잘했던 기술주라고 보기엔 소형주를 잘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유리 스몰 뷰티, 유리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은 한국 증권 역사상 스몰캡 소형주에 있어서
자타가 정말 인정하는 정말 대단한 하우스였어요. 네. 근데 이 하우스가 세상 돈을 다 모을 정도로 히트를 쳤어요. 너무 수익이 잘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네. 유리 자산운용이 망한 게 아니라 그 유리 스몰 뷰티가 이제 뷰티가 아니야. 망가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소형주만 하는 회사는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수익을 낼 방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형주는요, 돈이 많은 회사가 그 종목을 사는 것 때문에 폭등해요, 자체가. 소형주라는 건 조금만 사도 올라가요. 아크가 이미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크가 산다는 것만으로 폭등합니다. 그러면 아크는 자기들조차 수익을 낼 가격에 사지 못하게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겠네요. 자기가 조용히 사야 되는데 이제 아크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크는 또 오픈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매 내역을 막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지금 아크 다 아시고 열광하실 거예요. 그럴만 하죠. 저는 그 캐시우드를 워낙 그 얼라이언스 번스틴이 있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뭐 우리 직원들 다 압니다.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근데 그만큼 좋아할 만한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혁신 기술주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크는 이제 큰 덩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우주 항공주를 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주가를 이렇게 띄워놨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움직였을 때 과연 몇 년 동안 뒤에 나오는 실과를, 뭐 요즘은 좀 짧아졌어요. 몇 년 뒤는 아닐 수도 있죠. 그 실과를 딸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쉽지 않은 심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부터는 제가 아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월급쟁이 투자법. 그러니까 월급쟁이라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들이 투자하는 방법대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혁신 기술주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이런 몇 년에 걸쳐서 커다란 성과를 보는 투자 방법. 그러니까 헬스케어 제약주는 특징이 뭐냐면 5년 적자나고 네. 5년째 1000배 납니다. 아이고. 그 회사가. 투자자가 아니라 그 회사는 5년 적자하고 그 임상 3상 통과하면은 네. 1000배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류의 회사들은 5년 동안 적자기 때문에 네. 뭐에 민감할까? 오늘은 제가 자세히 지금 보는 게 시간 꽤 됐죠.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죠? 지금 네.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게 걱정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요, 기술주들이 나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이든이 들어올 때 기술주가 악재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이든이 기술주를 싫어해서일까요? 뭐 그런 면도 있네요. 뭐냐면 규제한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정확히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많이 풀려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5년 뒤에 3상을 통과할 것 같아요. 그러면 희귀성 질환 치료제예요. 네. 이 3상을 통과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한 500억쯤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약회사는 지금 얼마의 주가가 적당할까요? 적정 주가 판단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해야 되냐면 5년 뒤에 500억을 5년이라는 시간으로 할인해서 지금 얼마인지로 평가하는 게 적정 주가 판별법이에요. 그런데 이 할인할 때 그 금리, 할인하는 비율이 뭐냐? 그게 금리인 거죠. 만약에 금리가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리가 높다면 500억을 5년 동안 할인할 때 연도는 똑같거든요. 이게 식으로 말하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나타나요. 이 N승이 기간이거든요. 제곱식이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 금리는 뭐냐면 R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의 숫자가 커지게 됐을 때 할인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금리가 1%일 때는 5년 뒤 500억이면 지금 얼마다라고 했을 때 거의 굉장히 높은 금액이 나오는데, 적정 주가가 높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할인하는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5년 뒤에 500억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적은 금액으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주가가 비싸다는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와 금리가 낮을 때 5년 뒤에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기술주가 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얘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하급수 곡선. 기하급수 곡선은 무슨 의미냐면 이익을 빨리 낼 수 있다. 그래서 1조를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과 같은 기술주가 아니란 생각 드시나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워렌 버핏도 판단이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금리로 할인을 하던 옛날 방식으로 기술주를 할인하면 안 맞는 기술주가 생겨났어요. 왜?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익을 너무 빨리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제약주처럼 5년 뒤에 500억 내는 회사처럼 할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술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런 할인 방법이 아니라 FSR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다른 지표들,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걸로 따지는 지표로 기술주는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과거의 PER이 코스피가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니까 과평가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코스피를 지배하는 종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종목으로 이제 대거 바뀌었어요. 네. 네이버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년이 지나야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기업, 사업 부분들이 빠르게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냐? 플랫폼 기업이라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불리한 회사로 지금 보이는 회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으로 네이버를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기술주를 투자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융합의 속도, 기하급수 곡선에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끼리 융합을 해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로 가는데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 월급쟁이들 투자하듯이 5년 뒤에 성과를 보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건 거예요. 제발 땡겨서 사지 마라. 대출 받아서 얘가 유망하다고 사지는 절대 말고 제일 좋은 투자법은 내 월급에서 얼마를 매달 사는 방법으로 2년, 3년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결과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내 삶도 피폐해지지 않고. 네. 그런데 어차피 3년 뒤에 올라갈 거니까 내가 대출 받아서 먼저 사지 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악몽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건 정말 모든 거가 나빠진 상황에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 헬스케어 같은 이런 장기적인 성장주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이 기술이 정말 좋은 기술이고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는 혁신 기술로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적립식으로 내 월급에 얼마씩 그 기술을 공부해 가면서 훨씬 더 재밌잖아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혹시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술들을 공부하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과 기술이 합쳐지면서 매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면서 내가 매달 투자를 하신다면 진짜 꿈 같은 얘기지만 꿈이 아닌 일이 2년, 3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투자한다라고 함은 혁신기술주를 투자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이클 같은 것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네. 기술들을 이거 정말 대박이야, 핫해, 이거 정말 혁신기술이야 라는 걸 내 정서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한 기술자들의 판단을 네.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기술의 흐름들에 대해서 지켜봤던 것들 네. 또 그런 근거들을 가진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크는 훌륭하지만 아크를 따라했을 때 어쩌면 나한테는 안 맞는 투자법이라서 내가 당분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네. 아크가 아까 제가 말한 유리스몰 뷰티처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크는 캐시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아마 성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리딩하게 됐기 때문에 이 리딩하는 그 덩치가 자기네를 해치지 않도록 잘못하면 해칠 수 있다는 건 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얼라이언스 번스트린 같은 커다란 회사에서 펀드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뭐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들은 살아남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면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 마지막 화면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제 아크 같은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회사, 제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켄쇼라는 회사입니다. 이 켄쇼라는 회사는 지금 직원 한 150명, 160명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2년 전인가요? S&P 글로벌이라고, S&P 아시나요? 스탠다드 푸어스 회사, 걔네한테 5천억에 인수됐습니다. 150명 직원에 5천억 인수되면 인당 얼마예요? 예, 저 회사는 엄청난 인공지능 회사고요. 제가 늦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정말 좋아해서 몇 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회사고, 제가 내놓은 ETF는 지금 위에 보시는 신경제지수 ETF, 콤프라고 하는 KOMP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는 사이즈도 제일 크고 믿을만한 투자자인데, 저는 그 밑에 있는 ETF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헤일이라고 말하는 HAIL 티커에 보시면 스마트 모빌리티, 여기 중에서 지금 제가 개별 종목 투자하지 않고 ETF로 투자할 때 공유 회사들, 네. 우버 같은 회사들, 헤일링 하는 회사들을 대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예요. 저는 TAAS라는 얘기 자꾸 드리고 있죠. TAAS가 뭐예요? Transportation as a Service. 자율주행이 비로소 꽃을 피울 때 정말 커질 사업은 TAAS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유 비즈니스는 언젠가 꽃을 피울 걸로 보는데요. 그 공유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을 저는 이제 이 헤일이라는 ETF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 공유 경제가 일반화되지 않았잖아요. 네. 아직 자율주행도 4단계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전적인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사시면 안 돼요. 급하지 않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켄쇼라는 회사는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가면서 계속 공부해 네, 맞습니다. 적정한 시기를 맞습니다. 저희가 아크를 저희가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네. 저희는 일찍부터 아크를 투자해 왔고, 저희 유니버스에 2017년 저희가 회사 오픈했을 때 첫 유니버스에서부터 아크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켄쇼도 들어가 있었고요. 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쪽은 켄쇼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그 기술이 현실에 반영되는 속도들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때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는 네. 항상 준비하는데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혁신 기술주를 투자한다면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기술은 정말 돈을 벌었는데 그 기업은 그 주가는 올랐는데 나는 아깝게도 그 직전에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이기는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